안녕하세요.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보상 형태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계약 형태하고 보상 방식을 좀 짝지어 놓은 건데요. 건설계약의 경우 보상의 방식은 크게 보면 단가 방식, 총액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비용 플러스 수수료 방식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보상 방식이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의 골자인데요. 그 단가 방식 옆에 보면 그 단가 방식은 설계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총액 방식은 디자인 빌드나 턴키 EPC와 같이 설계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상 방식이 이제 비용 플러스 수수료 방식이 있는데 이런 방식은 공소의 범위를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어떤 그런 보상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 보상 방식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단가 방식의 총액 방식을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단가 방식, 총액 방식, 비용 플러스 수수료 방식을 섞어서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하나의 보상 방식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은 좀 잘못된 이해다.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이런 단가 방식, 총액 방식, 비용 수수료 방식이 그 계약 형태, 설명드린 계약 형태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 것이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혼합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은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려고 하는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어떠한 보상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는 조금 전에 디자인 비드 빌드 설계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제 단가 방식이 적합하다라고 하였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빌드 턴키 EPC 계약의 경우에는 총액 방식이 적합하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왜 그런 것인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작성한 슬라이드입니다. 기본적으로 단가 계약의 경우 그러니까 설계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경우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흔히 적용되고 있는 문서가 산출력서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영어로는 Bill of Quantity, 줄여서 BOQ라고 하고 있는 문서지요. 아주 간단하게 좀 정리해 놓은 건데요. 이렇게 그 BOQ라고 하는 것은, 산출력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여주고 있듯이 공정,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이런 것들을 표기한 그런 문서를 이제 우리가 산출력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산출력서를 놓고 설계 책임이 이제 발주자에게 있는 경우에 어떤 보상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걸 따져봐야 되잖아요. 자, 설계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도면까지, 도면은 이제 설계 일부니까요. 도면까지를 발주자가 작성해서 배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도면을 발주자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산출력서에 회색으로 이렇게 쭉 칠해 놓은 부분, 수량까지를 발주자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수량이라고 하는 것이 도면에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면을 책임지고 있는 발주자가 수량까지를 책임져야죠. 예, 그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주자가 설계를 책임지는 그러한 계약에 있어서는 입찰 시에 그 보여드린 그 BOQ 중에서 단가 금액을 뺀, 단가 금액은 이제 공란으로 하고요. 수량까지를 적시한 문서, 이제 물량내역서라고 하는데 그 문서를
발주자 작성해서 입찰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입찰자들은 그 나누어 받은 그 물량 내역서에 단가 금액을 기재하여서 총 금액을 산출한 다음에 입찰 금액으로 입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설계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도면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고, 따라서 수량까지를 발주자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 시공자는 단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 이 단가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하는 것도 시공자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고 발주자하고 합의한 단가잖아요. 그러니까 발주자와 시공자가 단가에 대해 책임지는 그러한 형태의 보상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 되어야죠. 만약에 그 설계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수량에 대한 책임 발주자가 지지 않는다. 뭐 이런 경우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 시공자에게 엄청난 위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빌드 턴키 EPC와 같이 설계에 대한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설계 자체를 시공자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량에 대해서 또 작업 항목에 대해서 시공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산출력서에 표현된 뭐 공정이라든지 단위라든지 수량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공자가 그 설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설계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경우와는 다르게 산출 내역서와 같은 그러한 문서를 사용하기 어렵다. 설계된 책임을 시공자가 지게 되니 총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계약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는 이제 비용 플러스 수수료 계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스트 플러스 피 계약의 어떤 원칙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우리는 우선 코스트 플러스 피 계약을 이해하려면 공사비의 구성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공사비는 그 슬라이드에 보여주고 있듯이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본지사 관리비, 이익, 이렇게 이제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코스트 플러스 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전에 설계를 완성하거나 또는 작업의 범위를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 직접 공사비가 얼마 들어갈지, 어디까지 해야 될지, 거기에 따라서 간접 공사에 얼마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된 비용을 다 보상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공사비만 보상을 해주면 그 업체들이 먹고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본사도 있고 지사도 있고 또 이익도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본지사 관리비와 이익은 수수료의 개념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코스트 플러스 피 계약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 코스트 플러스 피 계약은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이건 땅짓고 헤엄치기다. 왜냐하면 투입된 공사비 전부 다 받고 거기다 수수료 얹혀 받는 거니까 이건 손해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쓴 돈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쓴 돈 중에서 합리적이다라고 인정되는 비용만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코스트 플러스 피 계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트 플러스 피 계약의 핵심은 비용이다. 수수료 해봐야 뭐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뭐 85%에서 90% 들어가죠. 그러니까 비용이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것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10%라도 인정 못 받게 되면 이거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스트 플러스 피 계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코스트 엘리멘트들에 대한 합리적인 적용 단가, 이것들, 그 다음에 투입 물량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 발주자, 시공자 간에 사전에 합의를 해야 비로소 작동될 수 있는 그러한 보상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그 FIDIC은 FIDIC 계약 조건은 요 코스트 플러스 피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 조건이 없습니다. FIDIC은 뭐 수정해서 쓰면 된다 그러는데 수정해서 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FIDIC은 그 코스트 플러스 피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계약 조건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스트 플러스 피 계약 방식을 적용하고 싶다,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건축협회가 만들어 놓은 계약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AIA document라고 하는 건데 거기는 코스트 플러스 피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그 계약 문서 양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쓰시거나요. 또는 NEC New Engineering Contract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만들어, 이건 영국인데요. 영국 기관인데 그런 조직에서 만들어놓은 NEC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 NEC 계약 조건도 코스트 플러스 피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 조건을 만들어서 별도로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으니까요. 차라리 그런 계약 조건을 활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오버헤드, 온사이트 오버헤드, 옵사이트 오버헤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이제 계약을 다루면서는 이제 간접 공사비를 또는 본사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오버헤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버헤드는 온사이트 오버헤드, 뭐 또는 잡사이트 오버헤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외에서 발생하는 오버헤드를 옵사이트 오버헤드 또는 뭐 그 지사관리비, 본사관리비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지사관리비 같은 경우는 브랜치 오피스 오버헤드, 또 본사관리비 같은 경우는 홈 오피스 오버헤드 또는 헤드쿼터 오버헤드, 이렇게 오버헤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계약 형태에 따라서 보상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런 설명 가지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시면 댓글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거나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